제가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서 이게 같은 수준의 그런 데이터를 공유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정해진 시간 안에 20분 안에 제가 지난 한 5, 6년 동안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그리기라는 프로젝트로 한국 시민사회에서 아, NGO 관련된 데이터를 아, 아,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 또 네트워크 분석에 관련된 거를 낮은 수준이지만 진행한 부분을 가지고 짧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시민사회에 대해서 또 단체에 대해서 그냥 그 서구적인 개념이라든지 서구적인 생각으로 또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좀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개념을 먼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민사회 특수성을 역사라는 파트에서 한국 비영리 섹터가 어떻게 특수하게 역사적으로 구성됐는지 그거에 대한 사전 이해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과잉 사회운동사회라고 저는 한국 시민사회 운동을 표현하고 싶고요. 최근에는 촉적 연결사회로 확대된 그 변화를 제가 네트워크 사례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여기 오늘 데이터 페어에 참석하는 많은 분들이 한국 시민사회, 특별히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해서요. 지금 현재 한국 시민사회 관련해서 NGO DB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 계신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향후 연구 과제를 좀 제시해 드리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 있는 관계로 아시아 시민사회 지형도라는 것을 아주 초보적인 상태에서 지금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보론으로 추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시민사회는 과연 우리 시민사회는 과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마 시민사회 연구자들, 시민사회 뭐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제가 시민사회위원회 총리실의 그 위원입니다. 거기서 지금 시민사회 대통령령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을 기본 계획이 지난 2021년 12월에 통과가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키워드는 공익활동 영역이고요. 그것을 하는 시민들 또는 법인 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우 광이고 공공성 제고라는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단체들, 좀 조직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사회 그러면 사회운동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사회운동, 시민사회운동을 얘기했고 또 우리가 또 NGO를 어느 때부터 NGO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시민사회와 또 민주주의 또 이런 각 대상들이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를 제가 그냥 간략하게 그 특징을 핵심적인 거를 개념으로 사회운동은 세 가지 C 그래가지고 Change, Challenge, Conflict 또 NGO는 또 세 개의 C 해가지고 Collaboration, Competition, Complementation 이렇게 그 특성과 그거를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좀 이 단어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와의 관계, 또 기업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시민사회 민주주의를 제고하는 대표적인 5가지 시민사회 특징, 교육, 토론, 공공참여, 투명성, 책무성 이걸 말씀드립니다. 연결망과 관련해서는 이 스케일이나 스코프나 스피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 연결망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마디로 저는 시민사회 또는 NGO를 와일드카드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그 와일드카드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후에 설명과 연결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운동과 NGO, INGO, 또 초국적 사회운동 조직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이렇게 큰 다이어그램을 얘기하면 가장 큰 개념은 NGO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에 사회운동, 시민사회운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단체를 우리가 연구로 학술적으로 다룰 때 사회운동이라도 부르고 NGO라도 부르고 국제 NGO라도 부르고 TSM으로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시민사회 단체가 어떻게 변했냐는 것을 이념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 시민사회 이런 단체들의 변화를 단선적으로 또 진화 발전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또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방향성은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의 관계나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 그렇지만 이 변화는 나선형적으로 부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에 관련된 건데요. 한국 비영리 섹터라는 이 큰 광의의 이런 어떤 그 시민사를 얘기할 때 1900 우리 이제 해방 이후부터 쭉 봤을 때 순응과 저항과 적응 과정이다. 그래서 정부가 시민사회를 길들이고 키우는 육성하는 식으로 국민운동 단체 중심으로 형성된 시민사회 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독재, 권위주의 이런 거에 저항하는 저항의 섹터에서 소위 말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되는 그런 섹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합되면서 또 분화되면서 적응하면서 다양한 섹터, 사회적 경제를 비롯해서 자원봉사, 또 공동체까지 적응하는 과정을 한국 시민사회 역사적인 특수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떤 네트워크 분석이나 그 단체의 관계에 대해서 해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금 매우 역동적으로 좀 구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국 시민사회 단체, 시민사회를 분석할 때 과연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매우 어려운데요. 지금 말 그대로 이 비영리 섹터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는 너무 많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민법, 공익법인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소비자법, 사회복지법 등등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지금 시민사회 활성화법이라는 거를 큰 거로 좀 통합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쉽게 변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민법에 기초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GO 지원 보조금 정책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있고 또 공익법인에 난 법률은 75년인데 2020년에 4만 개가 넘게 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는 이런 특수 법인을 또 특별법에 의해서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료, 학교, 사회복지. 또한 생활협동조합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 이 다양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광해 시민사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혼재돼 있고 그걸 연구자가 분명히 타겟팅을 하지 않으면은 단체를 선정하고 대상을 정하는 데 매우 어렵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한국 시민사회 특징은 과행사회 운동사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시민사회는 매우 역동적이고 마치 사회 운동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래서 정치와 모든 사회 영역을 포함하는 식의 과잉, 오버 소셜라이즈 돼 있다고 또 중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모든 것, 우리 중앙 중심 정부 정치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많은 분석들이 중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석사 논문을 썼을 때도 중앙을 가지고 얘기했고요. 한 10여 년 아직 안 됐는데 우리 정민 선생님 하신 것도 중앙 중심의 단체들을 이렇게 네트워크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시민사회 연대 단체의 그 주소록을 가지고 또 한번 쭉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것도 역시 중앙과 광역 도시 단체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회운동 중심의 단체로 지금 시민사회가 과잉 대표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과연 한국 시민사회를 다 대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풀뿌리나 로컬에 있어서는 많은 역동적인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2017년에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죠. 거기에 또 연구 의뢰를 받아서 이 소위 말해서 한국 비영리 섹터에 대한 지형도를 개념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라든지 여러 단체들 리스트업을 해서 봤을 때 저는 4개 분면으로 2개의 축으로 안정성과 자율성, 그다음에 옹호와 주창, 사회 서비스라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이 사회 다양한 분야로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단체들의 성장을 쭉 4, 50년, 60년 이상 돼 있고 시민사회 단체도 20년 이상 30년 돼 있고 새롭게 10년 사회적 경제 영역들 공동체들이 또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념형이고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돼 있다고는 하지 않지만 전체 한국 시민사회를 바라볼 때 이런 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중심으로 정부와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소위 말해서 거버넌스 중심으로 되는 것, 사회 서비스를 해서 소위 말해서 다양한 사회적 니드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 그리고 전통적인 옹호주창하는 그 단체들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다 혼재돼서 협력하고 있다. 분화되면서 동시에 협력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시와 거시가 다 연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 시민사회 영역은 이렇게 분화됐습니다. 마을 공동체,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경제, 이노베이션, 사회혁신, 그다음에 시민사회 MPO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분화되고 스스로의 연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선을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함께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한국 시민사회를 할 때는 좀 과잉 사회운동 사회가 되고 있다.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석하거나 한국 사회 시민사회를 이해할 때 네트워크 분석할 때는 이러한 그 맥락을 충분히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좀 한국 시민사회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몇몇 연구팀이 각 그 경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도시와 또 이렇게 신흥 도시를 중심으로 한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아주 가장 최근의 연구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도청이 있는 소재한 수원시와 용인 같은 경우는 수지라든지 뭐 새롭게 신흥 수원시와 용인시는 다 100만 인구가 넘는 곳입니다.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보면은 이렇게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전통적인 아주 복합적인 어떤 수원시의 어떤 전통형적인 네트워크와 신흥형이지만 또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그런 용인시. 그러니까 인구는 100만이지만 그 활동이나 그 어떤 다이내믹 부분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전통형과 신흥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개하는 것, 그다음 중심성이 높은 것 그런 것들을 분석을 했는데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한국 시민사회의 어떤 그 전통적인 특수한 발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왜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되지에 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수도권에서 신흥 도시 또 중산층의 변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단체 분석에 대한 이해는 조직 간의 분석은 많은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좀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초국적으로도 연결망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에는 너무 한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국내 네트워크 중심으로 활동되고 있지만은 이제는 시민사회도 초국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서울대 입구만 지나가더라도 여기에 보이는 로고에 있는 단체들이 멤버십 회원 아마 리크루트하는 경험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뭐 엠네스티라든지 그린피스라든지 뭐 WWF라든지 뭐 많은 단체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조직 간 연결뿐만 아니라 실시간적으로도 미시와 거시가 연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아바즈 같은 경우는 온라인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온라인도 좀 참여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국내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적으로도 네트워크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다양한 어떤 한국 시민사회 어떤 변화 네트워크 활동들이 그러면 그거를 잘 분석할 수 있느냐? 자,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단체들에 대한 DB는 매우 복잡하고 좀 열악한 상태로 지금 수집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제 평생 그 하여튼 제 과업 중에 하나가 이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이 지형에 대한 포털을 누구나 참여하고 관심 있게 좀 조인하고 싶으려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꿈인데 한 5년 동안 하는데 아주 초보적인 단계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렇게 유형들이 민간에서 시작된 거
또 정부에서 시작된 것, 그다음에 연구기관에서 시작된 것, 그다음에 영역별로 시작된 것처럼 아주 다양한 분과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하고 하는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위원회 총리실하는 것이 그것도 큰 국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권 통계가 국가 인권 통계에 들어온 것처럼 이 시민사회 통계도 그런 한 뭐 10년 이상의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NGO 디렉토리라는 게 있어서 뭐 11,000개에 대한 전체적인 패턴에 대한 이해는 되고 있지만 이런 단체에 대한 분석들은 쭉 있습니다. 영역들에 대해서. 뭐 흥미로운 거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분석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이 DB들이 잘 관리는 안 됩니다. 등록은 하고 있지만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다 좀 제도적으로 지방정부가 또 행안부가 좀 참여를 해서 협력해서 이 DB를 좀 더 안전하고 믿을만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지금 구축하는 과정이 있고 그거를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좀 마련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런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 DB를 관리하는 그 차원은 오직 보조금 사업, 그러니까 위탁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법인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임의단체도 있고 다양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인세를 내지 않은 그런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총체적으로 관리하느냐, 풀뿌리에 있는 단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또 고민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 또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4년부터 15년에 정말 좀 야심적으로 이런 자료를 가지고 표본 샘플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한국 시민사회의 지형을 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계를 본 거죠. 만약 1,000개로 이렇게 할당해서 거점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에 갔을 때는 이 단체들 찾기가 어렵고 정말 이 조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 600개 정도밖에 조사를 못해서 제한된 수준의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사회단체 DB에 대한 향후 이 과제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00개, 지금 행안부에 들어가면은 NGO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것이 약 15,000, 2만 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다 살아 움직이는 단체냐, 또 전통적인 또 새로운 영역의 단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사회가 새롭게 지금 새로운 영역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구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참여 형식도 과거의 캠페인과 뭐 회비 내고 활동하고 뭐 교육받는 걸 떠나서 개인의 회원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참여하는 다양한 변화를 또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민사회가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사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자원봉사나 공동체나 도시나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갔을 때 그 연결의 그 협력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시민사회에 대한 전체 변화의 지형을 바라보기 어렵다라는 그것도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여전히 과잉사회 운동사회가 돼 있는 우리 한국 시민사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들이 변하고 로컬들이 변하고 그 역에서 되게 느슨하게 이슈 중심으로 지금 네트워크 형식이 형성되고 있고 세대를 중심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또 단순히 미시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이 네트워크가 계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큰 연구 정말 하나의 포텐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거는 좀 많은 연구가 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도 그거에 좀 게으름에 대해서 좀 되게 반성이 됐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 문제는 또 하나의 가장 또 한국 시민사회 특징 중에 하나는 전통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던 국민운동단체라든지 그런 어떤 정부와 밀접하게 연결 있는 풀뿌리에 있는 전통적인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단체, 임의단체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 매우 미약하고 있다. 왜냐하면 진영 논리고 진보와 보수냐 세대냐 이런 논리로서 동일한 사람인데 소속이 다르게 돼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멀티 멤버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주요 연구 주제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네트워크 단체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하나의 이제 안정적인 조직이고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많은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로부터 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1인 NGO 활동가라든지 인터넷 및 SNS 기반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연구들이 매우 필요한데 단발적으로만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한국 시민사회의 어떤 역동적인 변화를 꾸준하게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영역이 분화되고 수렴되고 있는 것이 지금 시민사회가 공동체, 도시, 사회적 경제, 자원봉사, 시민사회, NPO, NGO 이런 식으로 개발협력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칸막이로 나눠져 있고 있어서 광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분석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 시민사회 지형도는 UN 에코석이라는 거기에 소속된 약 788개의 아시아 소속에 있는 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홍콩과 또 미얀마라든지 또 태국이라든지 이러한 온라인상에서 연결되는 아시아의 어떤 시민사회 네트워크 연결 이런 부분도 매우 흥미로운 거고 대표적인 게 밀크티 동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텔레그램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SNS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분석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